안녕하세요.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이상사에 대한 꿈은 늘 있어 왔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현실의 부정으로서 이상향에 대한 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기독교의 천년왕국과 유교의 대동사에는 그런 예입니다. 한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채택했던 공산주의도 인류가 꿈꾸던 이상사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꿈꾸는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공산주의를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양떼를 먹이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문필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로 그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이상사회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다른 곳에서 공산주의란 달성해야 할 미래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지향하는 현실의 운동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다는 이 정의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만약 역사에 일정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리고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역사는 참으로 간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절대자의 지시에 복종하기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관에서 공산주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탈린 이후 모든 공산당은 자신들만이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공산당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역사의 전지를 가로막는 반동으로 낙인 찍혀 제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의 부패와 독재를 비판하는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단이 그랬듯이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인민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민들을 자기 해방을 추구하는 주권적 주체가 아니라 공산당의 지시에 복종만 하는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산당 등을 비판하면서 프랑스 철학자 알티세르는 달리는 열차에 올라탄 사람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열차의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승객들은 기관사의 명령에 복종만 해야 합니다. 열차를 딴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기관사에 덤비는 태도는 모두에게 위험하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해진 목적지가 없고 목적지를 찾아 나가야 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열차에 탄 사람들 모두가 주체가 되어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서로의 지혜를 합쳐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시와 복종이 아니라 수평적인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곧 마르크스가 표현한 현재의 상태를 지향하기 위한 현실의 운동으로서 공산주의 운동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역사가 퇴보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잘못된 역사관과 관련됩니다. 스탈린의 지원 아래 집권에 성공한 김일성은 스탈린적 당관념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스탈린은 당이 하나의 바위덩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바위덩어리처럼 완전 무결한 통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은 최고 권력자인 스탈린에 의해 사실상 좌우되었고 정치적 반대파는 가차없이 숙청되었습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 그 결정적 계기는 6.25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부자세습에 관한 다른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6.25 전쟁 이전까지 북한에는 4개의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국내 토착 공산주의자 집단인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국내파와 중국 하북 연안지방에서 활동했던 연안파, 그리고 소련군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한국계 소련인인 소련파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존재했었고 한국전쟁 전까지는 서로 경쟁하면서 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비롯되는 분파의 해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당파 싸움하다가 망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당파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정치가 이상적입니다. 조선도 붕당 정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숙종 이후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져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여러 분파가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에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평양을 사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연안파의 한 명인 무정을 제거했습니다. 또 소련파 대표였던 허가이는 당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파인 박헌영도 미제의 간첩이라는 명목으로 숙청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어 박헌영이 미제의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스탈린이 정치적 반대파를 간첩으로 몰아처형했듯이 김일성도 강력한 경쟁자인 박헌영을 똑같은 수법으로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반대파들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최창익, 박창옥 등 반대파는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 비판을 계기로 김일성에 도전했다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전쟁을 거쳐 1950년대 후반에는 김일성파를 제외한 모든 분파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67년에는 김일성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이효순과 박흠철 등 갑산파까지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 세력의 절멸은 이후 역사에서 파멸적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김일성이 잘못된 정책을 실시해도 비판하는 세력이 당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실패할 때까지는 결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절대자는 없기 때문에 비판 세력의 전멸은 파국적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경제력에서 남한을 앞서 있었던 북한이 역전을 허용하는 것도 체제의 이런 경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역사에서 북한은 반대파를 허용하기는커녕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주도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봉건적 악습인 부자세습이 이루어졌고 역사는 퇴보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공산당이라는 관념이 역사에서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도, 지금 한때 잘 나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도 전지전능한 공산당이라는 관념으로 인민들을 노예 취급할 때 그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역사 방향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달리는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